회랑 특별위원회로 나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여기입니다.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뭐 제시문에도 많이 등장하고요. 가끔씩은 이 상임위원회를 직접적으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입법 절차랑 묶어서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더욱더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아까 국회의원이 몇 명이라고 그랬죠? 국회의원은 300명입니다. 300명. 이제 여러분이 당선이 됐어요. 감정이입 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출마를 해서 당선됐습니다. 당선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거나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다는 얘기는 그 지역에서 출마를 한 다음에 뭐 기호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 하나를 받고 다른 후보랑 경쟁하다가 2등을 꺾고 1등으로 땅! 그러면 지역구 의원이 됐습니다. 혹은 비례대표 의원은요, 그 정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을 해서 정당 득표율을 계산한 다음에 어쨌거나 몇 석을 그 정당이 받게 되는데, 그러면 그 몇 석 중에 자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드디어 비례대표 의원이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역구 의원은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뭐 강남구 갑 의원 이렇게 어느 한 지역을 대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국회의원 이렇게 서귀포시 시의원 말고 혹은 서울특별시 시의원 말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갑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지역구 의원이고요. 비례대표 의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당 대표 같은 느낌이 좀 강한데요. 어쨌거나 당선이 됐어요. 그럼 이제 딱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국회로 갑니다.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이 어느 영역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누군가는 법조인으로서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당선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보건 전문가로서 예를 들어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학자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가 또 뭐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군 출신도 있을 수 있어요. 군에서 장성 출신으로서 정말 내로라는 그런 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당선된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뭐 의사 활동하다가 당선된 사람, 시민단체 활동해서 당선된 사람 여럿 있지 않습니까? 뭐 기업인으로서 뭐 이름을 널리 알리다가 당선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300명이 구성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는 어느 한 영역에 또 배치를 해준다면 거기서의 또 자기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상임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00명을 분과별로 나눠놨어요. 전문 영역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뭐 보건 관련된 상임위원회, 국방 관련된 상임위원회, 외교 관련된 거, 뭐 아니면 뭐 또 교육 관련된 것, 뭐 문화 관련된 것, 뭐 통일 관련된 것, 국토와 관련된 것, 경제와 관련된 것 등등 이렇게 상임위원회를 나눠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되면 뭐 그 중에 어떤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상임위원회가 왜 의미가 있냐? 일단 적어볼게요.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고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적어봅시다. 상임위원회. 왜? 자기가 국방 전문가다. 그럼 국방상임위원회에 배치가 되면 이제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국방에서의 능력을 유감없이 이렇게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효율성에도 도움됩니까? 라고 하면 뒤에 가서 정리하겠지만 국방과 관련된 법안이 제출이 되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들여다보겠습니까? 국방상임위원회라는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이 법이 지금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법인가를 따진 다음에 그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드디어 본회의로 넘기거든요. 본회의로 넘깁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이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국회, 국회의장, 의장단 석이 있죠. 그 다음 300석 쫙 이렇게 있는 거기가 본회의인데 그때 표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상임위원회 수준에서 야, 이 법은 지금 적절하지 않은데? 라고 하면 그 법에 대한 수정 혹은 폐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는 기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특별위원회는 우리 교재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그런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한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 특별위원회는요, 뭐 예를 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뭐 등등이 이제 특별위원회로 분류가 되는데요. 중요한 건 어디? 상임위원회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
교섭단체까지 왔습니다. 교섭단체. 여기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왜 많이 나오냐면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상상을 여러분이 좀 해보셔야 돼요. 일단 교섭단체는요, 이 교섭단체라는 걸 구성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이 20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300석이 이렇게 있는데 A당이 뭐 한 160석이라고 칩시다. 와, 과반의 의석을 차지했죠.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300석이 총 의석인데 여기서 뭐 재적의원이란 말로 씁니다. 총 의석이자 재적의원이라고 칩시다. 300석이.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300명 뽑힌 총 의석수가 잘 유지가 되어서 지금 현재도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어요. 그걸 재적의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재적의원 300명 중에 과반이려면 몇 명 이상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숫자 하나 때문에 문제를 맞히거나 틀리거나 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300석이 재적의원이면 여기서 과반이려면 몇 석 이상이어야 할까요? 에이 선생님 이건 300 곱하기 2분의 1 150석 아닌가요? 그건 절반이고요. 300석 중에 150석은 절반이고요. 과반이 되려면 151 이상이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반을 초과해야 돼요. 그러면 151석부터가 과반이죠. 그런데 A당이 160석이라고 하면 그렇죠. 과반이죠. B당은 예를 들어서 90석이라고 칩시다. 그 다음 C당은 25석이라고 칠게요. 뭐 D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D당은 뭐 18석이라고 치고 뭐 E당은 뭐 3석 정도 있다고 칩시다. 나머지는 뭐 무소속이다 라고 할 수 있죠. A당은 이미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정도가 아니고 요 20인 이상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0인 이상 정도가 아니라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A당은 A당의 국회의원들만으로 20석을 넘겨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당도 20석 훌쩍 넘겼잖아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C당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당은 아깝네요. 20석이 안 되죠. D당의 숫자만으로 20석이 안 되니까 그럼 교섭단체를 아예 구성할 수 없냐? 그러진 않고요. D당과 E당이 연합하면 20석이 넘어가죠. 그럴 때는 교섭단체를 하나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A당은요. 선생님 20명 이상 정도가 아니라 160석이니까 교섭단체 20명씩 총 8개를 만들 수 있나요? 그러진 않죠. 다시 한번 20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그 정당의 이름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 거냐 잘 생각해 보세요. 300명이 본회의장에 가서 무엇인가 찬성, 반대, 뭐 혹은 누가 나가서 발언도 하고 뭐 다른 의원들에게 호소하고 설득하고 이런 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이 300명이 자 오늘 우리가 할 걸 정합시다 해서 막 300명 중에 누가 손들어서 오늘은 지금 이게 시급합니다. 빨리 이것 좀 통과시키죠. 다른 쪽에서는 지금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시급합니다. 이러면 본회의장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교섭단체를 구성을 해서 예를 들어 A당, B당, C당 또는 뭐 D당과 E당의 연합 혹은 이게 교섭단체가 안 됐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교섭단체는 안 되니까 교섭단체가 3개라고 하면 A당 교섭단체, B당 교섭단체, C당 교섭단체의 대표들 뭐 주로 뭐 이런 분들을 원내대표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원내대표는 무슨 뜻이냐 생각해 보세요. 정당은요 엄청 큰 조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거대 정당들 같은 경우는 당원들을 몇십만을 보유하는 정당도 있는데요. 이런 정당의 대표를 당대표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원내대표는 누구냐? 그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그 국회에서 그 정당을 대표할 사람을 원내대표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왜 알려드리는 거냐면 여러분 정당이라고 해서 모두가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당은요 1차적인 목표가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것이랄까? 그래서 한 석이라도 나오면 그 정당의 의원이 국회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20석 이상이면 교섭단체까지 구성하겠죠. 그럼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는 건 이런 거죠. 자, 지금 임시회가 열린다. 임시회가 30일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럼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니까 30일 동안 언제 뭐 하고 이런 좀 일정을 조율하자. 자, 그런 의미에서 교섭이라고 부릅니다. 이 교섭이란 말은 원래는 뭐 협상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이 교섭단체를 구성한 A당, B당, C당은 이 의사 진행 일정에까지 교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힘이 생겨요. 야, 저번에 우리가 통과 못 시킨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자.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안을 안 해주면 난 여기 합의할 수 없다. 이런 의사 진행의 일정 조율까지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각각 구성하지 못한 D당과 E당과 혹은 무소속 의원들이나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D당과 E당 의원들보다 훨씬 더 A, B, C당 의원들이 더 큰 힘이 생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교재에 있는 표현을 읽어보겠습니다. 교섭단체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까지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 거냐? 여기조차 이런 말을 쓸 수 있어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조차는 좀 어울리지 않네요. 교섭단체도 국회의 의사진행에 일정을 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이제 우리 읽기 자료에 가면 이 뭐 위원회라든지 뭐 교섭단체 이야기가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추가로 확인을 해보고요. 여기까지 하면 우리 교재에 있는 주요 기관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주요 기관 중요하죠. 의장단, 뭐 위원회, 교섭단체.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뭐 주요 기관이라기보다는 본회의라는 것도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본회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사실상 표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본회의란 말과 상임위원회란 말은 아주 다른 뜻이에요. 공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감정이입해달라 어떤 이미지를 보이면서 우리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 강 완강 코드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보여주세요. 국회의 주요 기관을 정리해봅시다. 그러니까 의장단도 정리하고 위원회 중에 특히나 상임위원회 그리고 교섭단체까지는 정리하는데 우리 교재 보면 주요 기관 가운데 한 몇 줄 정도 적혀있지 않습니까? 꼭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고요. 세 번째는 뭐 운영이랄까? 운영에는요. 회의라는 게 있어요. 회의. 일단 정기회가 있고요. 임시회가 있습니다. 정기회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정기회는 9월부터 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대체로 이 정도 시기에 100일을 넘길 수 없다라고 하면 대충 뭐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12월 초까지 가겠구나. 이걸 1년에 한 번 하는 정기회라고 하고 임시회는 1년에 몇 번까지만 이라고 나와 있진 않거든요. 다만 임시회를 열자라고 하는 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찬성하거나 대통령도 임시회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죠. 이렇게 이걸 저번 강에서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권을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고 정리했었던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전강 완강 코드기도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선생님이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을 좀 해드릴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정부 형태 이야기할 때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다, 뭐 대통령제 요소다 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씩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다시 한번 요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야 라고 말씀드리면 또 유기적으로 공부하면서 그 전에 했던 내용들 복습을 하시죠. 운영 원칙도 있어요. 운영 원칙은요, 뭐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혹시 국회 방송 보신 적 있습니까? 선생님도 뭐 국회 방송에 어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도 있는데 그 국회 방송을 틀어보시면 아주 뭐 의미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뭐 그 인문학 관련된 뭐 프로그램도 없진 않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국회 방송을 딱 틀면 그 국회 방송에서 국회 내에서 뭐 의결을 하고 있는 모습 혹은 뭐 토의하고 있는 모습들도 생중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회의가 공개될 수 있구나. 두 번째는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뜻만 아시면 되는데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30일 동안 쭉 열리다가 잠깐 쉬었다가 임시회가 열리다가 또 뭐 정기회가 쭉 100일 동안 쭉 가다가 뭐 해가 넘어가면서 또 뭐 이렇게 임시회가 열리고 뭐 이런 식이겠죠. 여긴 정기회인데 어떤 법안이 제출됐다고 해서 바로 요 회기 때 다 처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처리가 되지 않고 남은 법안들은 이 회의가 끝나면
이 회기가 끝나면 다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느냐? 그게 아니고 바로 처리가 안 된 것들은 다음 회기로 넘어가고 처리가 안 된 것도 넘어가고 이걸 회기 계속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회기 계속의 원칙. 세 번째는 1, 4, 부, 제, 의. 나 이거 어디서 비슷한 거 들은 것 같은데 14, 부제, 리. 여러분이 그 전에 신체의 자유할 때 1, 4, 부제, 리. 한 번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 한 번 끝난 사건을 이제 검사가 다시 기소해서 다시 형사재판을 열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이런 걸 신체의 자유에서 배운 1, 4, 부제, 리. 얘는 뭐예요? 1, 4, 부제, 의예요. 이런 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지금 학교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 뭐 단답형으로 써봐라 그랬는데 1, 4, 부제, 1, 4, 부제, 리? 여기다 그걸 쓰시면 틀렸습니다. 한자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뜻이냐? 요번에 임시회를 열었는데 어떤 당에서 법률안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다수를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여기서 부결됐어요. 여러분, 부결이란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찬성과 반대 숫자가 똑같아도 부결되거든요. 다시 한번, 찬성과 반대 숫자가 똑같다. 그래도 부결됩니다. 부결. 그러니까 부결이라고 하는 건 안 하기로 했다 이거죠. 반대말은 가결입니다. 가결. 가결은 통과되었다. 이걸 가결이라고 하고 통과되지 않았다. 이게 부결인데요. 한 회기 중에 부결된 안건은 그 회기 중에 다시 의결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부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다시 의결하지 않는다. 1, 4, 부제, 의의 원칙입니다. 이것도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되는데 어디까지 한 거냐? 자, 이제 우리 교재 42페이지 보시면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쓰여 있죠. 그 다음 밑에 회의 원칙까지, 회의 공개, 회기 계속, 1, 4, 부제, 2의 원칙까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43페이지 나오는 교섭단체와 위원회, 국회 회의 원칙 자료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해보죠. 네, 여러분 교재로는 43페이지가 될 거고요. 교섭단체와 위원회가 쓰여 있습니다. 국회법이에요. 이건 헌법 규정이 아닌데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A당이 160석이다, B당은 90석이다, C당은 25석이다, D당은 18석, E당은 3석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정당들은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이고 이런 정당들은 둘이 합치면 20명 넘어가니까 또 하나의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두 종류로 한다.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원과 청원 등의 심사,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원래 이 상임위원회 할 때 상임은 항상 그 임무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되면 어느 한 상임위원회 쪽으로 이제 배정이 될 것이고 자기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거기서 분과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행정부에 국방부가 있잖아요. 그럼 행정부에 국방부니까 국방 전문가들이 이 국방부에 모여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회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국방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시면 나중에 진짜 어려운 문제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는 누가 담당하냐? 써드릴까요?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 이건 어떤 자리가 되냐? 누군가 국방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인사라고 하는 말은 안녕하세요. 이게 인사가 아니고 여기서 인사는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까? 이걸 인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 건가? 자격이 충분한 건가? 해서 이 후보자를 불러서 청문회, 들어보는 자리, 그의 비전도 들어보고 어떤 그 업무의 전문성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열거든요. 그럼 누가 여기 나가야 됩니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본회의에서 300명 있는 의원들 앞에서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국방의 전문가가 있는 국방상임위원회 위원들 앞에서, 즉 국회의원들 앞에서
인사청문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면 문제가 좀 더 수월하게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선 상임위원회가 중요하니까 강조해드렸고, 국회에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그렇죠. 본회의에서 이루어지지만 효율적인 의사, 요 말 중요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을 위해 교섭단체와 위원회를 두고 있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고 국회의 의사진행에 필요한 중요 안건을 협의하는데 교섭단체의 대표를 원내대표라고 한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위원회는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며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서 이 정도는 반드시 살리시고요. 다음은 국회 회의 원칙이 나오네요. 헌법 규정입니다. 헌법 제50조. 국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뒤에 건 뭐 아주 중요하게 읽진 않으셔도 되고, 이건 무슨 뜻이냐? 다음 회기로 넘어간다, 회기 계속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92조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1, 4 부재의 원칙. 자, 그 내용이 밑에 보면 국회의 회의 원칙으로는 회의 공개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1, 4 부재의 원칙을 들 수 있다. 국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는데 이는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 회의에도 적용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하는 모습도 다 중계하는 경우, 그 다음 아주 중요한 표결에 대해서는 본회의의 이 현장을 중계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텐데, 그걸 회의 공개 원칙과 이어서 정리하시면 쉽고요. 회기 계속의 원칙에 따르면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이것도 효율성을 높이는 하나의 제도일 수 있고, 1, 4 부재의의 원칙은 이미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내에 계속 다시 제안하거나 발의해서 다른 안건에 대한 심의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도록 하는 것, 이런 걸 조금 이제 어려운 말로 필리버스터 이런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필리버스터라는 말을 여기서만 쓰는 건 아니고요. 의사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막는 걸 필리버스터라고 하는데, 그런 말도 배운 친구가 있다면 그러네. 필리버스터 방지를 위해서 이런 제도도 좀 두고 있구나라는 것도 좀 맞물려 정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배운 친구들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학교 시험 대비이다 보니까 워낙 다양한 학교에서 또 다양한 교과서와 다양한 부교재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도 강의를 진행할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 교재 이외의 것들은 가능성을 열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야 이거는 정말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 호소합니다. 선생님이 호소해요. 뭘 호소하느냐? 학교 수업에 충실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은요, 국회 본회의 장소였습니다. 300석이 쫙. 그럼 여기 있는 건 뭐예요?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는 안 되니까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가 모여있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굳이 국회의원들을 다 세볼 건 아니지만 한 분, 두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해서 하면 한 10여 분 정도, 많게는 20분 정도, 그 다음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라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 봐두시면 그러네, 본회의랑 장면이 상당히 다르구나. 감정이입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음 강에서 어떤 감정이입 할 거냐면, 이제 내가 국회의원이야, 나에게 이런 힘이 있어, 이렇게 거들먹거리자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을 하나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볼까 합니다. 긴 시간 고생 많았고요. 다음 강에서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재욱이었습니다. 안녕.